이번 시간은 경제지대를 보시죠. 자, 파레토의 경제지대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살려놨습니다. 자, 준제를 봤죠. 근데 경제지대를 얘기해요. 파레토는. 그래서 파레토가 얘기를 합니다. 파레토. 그래서 얘는 토지에 적용시켜요. 토지는 영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대가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발생됩니다. 자, 그러면 용어 정리를 한번 가볼게요.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을 비교해보죠.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땅을 빌려줘요. 그럼 지대를 받겠죠. 일돌이한테. 자, 근데 우리가 용도가 가나다라는 용도가 있는데, 가나다가 있는데, 나라는 것을 토지를 우리가 옮겨요. 그럼 더 받으니까 옮기겠죠. 그러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대가 80만 원이라면, 요게 전용 수입이에요. 전용 수입. 최소한 받는 거죠. 정상 이유만 봅니다. 그런데 지대를 얘는 100만 원 받아요. 그러면 더 받기 때문에 이전한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박스를 치게 되면은 전체 100만 원에서 80만 원 받는 게 전용 수입이고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더 받는 게 경제지대입니다. 공급자의 초과인을 얘기하거든요. 경제지대.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생산 요소, 토지나 노동의 생산 요소를 제공하게 되면 그 대가를 받죠. 토지는 지대를 받고요. 노동은 임금을 받습니다. 자, 그럼 박찬호 선수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럼 박찬호 선수가 만약에 자, 서울에서는 1억을 협상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서 LA 다저스로 갔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연봉은 모르지만 임의적으로 뭐 100억을 준다고 해요. 그럼 99억이 경제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박찬호 선수는 공급이 희소성이 강하죠. 그래서 공급 곡선에 따라서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다면, 자, 이게 이제 가격이고요. 이게 양입니다. 지대에 대한. 그럼 공급과 수요가 있어서,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대를 받는다고 봐봐요. 그럼 전체 수입이 우리가 지대라고 했을 때, 자, 칠판 주개를 만들 때, 이 칠판 주개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비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요 밑에 부분이 우리가 최소한 받아야 할 게 전용 수입이에요. 자, 그러면 1,000원을 생산비만큼 받아야 되는데 1,200원을 받았어요. 자, 요게 경제지대입니다. 경제지대가 어땠습니까? 공급자의 초과연이 되고 더 받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키를 볼까요? 자, 이게 만약에 시계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습니까? 바늘이죠. 자, 그러면 박찬호 선수는 공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급이 비타르적이에요. 그럴수록 경제지대가 더 커집니다. 전용 수입이 작아지겠죠. 그런 원리예요. 자,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키포인트로 가죠. 137페이지 전용 수입이란 어떤 기회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80만 원을 포기했죠. 그래서 기회비용을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않고 현재 용도로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받아야 될 보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상 이윤만 얘기합니다. 경제는 그렇지 않아요. 경제는 전체 수입의 100만 원에서 전용 수입을 뺀 거죠. 그래서 그 생산 요소가 현재 용도로 받는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얘기합니다. 공급자의 잉여죠. 자, 그럼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박찬호 선수는 공급이 어려워요. 그럼 공급의 일반적인 이 공급에 대해서 탄력성에 따라 틀려지는데 넘겨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생산 요소의 공급이 완전 비트러적입니다. 그 완전 비트러적인 것은 토지 같은 건 공급이 어렵잖아요. 자, 공급성 밑에 부분이 생산비다 보니까 요 나머지 부분이 전체적인 전용 수입이 되죠. 근데 공급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부분이 다 전용 수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산 요소 공급이 완전 비틀었죠. 특히 토지를 얘기한 거죠. 그러면 생산 요소 공급에 대한 수입 전부가 다 경제지대다. 자,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입이 전부 그러니까 전용 수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지가이론은 거의 안 나옵니다. 자, 마샬이라는 학자는 지가를 위치의 중요성으로 강조했고요. 토지 가격은, 토지 지가는, 허드는 접근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허드는 자 지가의 바탕은 경제지대, 지대는 위치에 의존하고 위치는 편리함 가까움에 의존한다고 하는데요. 전철역과 가까워요. 자 지금 내 물건이 그럼 접근성이 좋아요. 편리해요. 위치가 좋아요. 그럼 지대가 높죠. 접근성이 의존하고요. 헤이그 하나만 체크하세요. 밑에 4, 5번은 보지 마세요. 자 헤이그만 좀 우리가 시험 문제 배정됩니다. 자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에요. 마찰 비용 이론. 자 마찰 비용이라는 것은 지대와 교통비의 합입니다. 그럼 지대라는 것은 우리가 땅은 우리가 어떻게 제한이 안 되니까 교통비 절약이 곧 지대라는 거죠. 그래서 교통비를 강조해요. 그러면 얘는 공간의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 합이다. 그럼 공간의 마찰 비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면 공간 마찰 비용은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 따라서 도시 중심에 가깝거나 교통이 양호하면 교통비가 절감되죠. 교통비 절약이 곧 지대라는 거 이렇게만 보시기 바랍니다.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도 별표를 치시기 바랍니다. 자, 지대로는 좀 그래요. 내용이 많죠. 그래서 하나가 딱 나오는데 내용이 너무 많고 근데 가성비가 좋다 그러죠.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은 한 문제가 나오지만 세 학자밖에 안 나와요. 그 세 학자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도시가 성장하는 이론이에요. 도시 성장 이론이라고도 하고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라고도 하거든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교재로는 140페이지입니다. 140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튀넨이 도시에 영향을 줘요. 튀넨이 버제스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버제스부터 시작하는데 튀넨 학자를 우리가 보죠. 농업이 먼저잖아요. 농업 입지론을 전개해서 얘가 동심원 이론을 전개했죠. 그래서 안쪽은 집약적이고 바깥은 조방적이면서 6개의 띠를 형성하더라.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안쪽은 지대가 높고 수송비가 절약되더라. 접근성이죠. 나갈수록 지대가 낮고 수송비는 많이 들어가더라. 그럼 안쪽으로는 지대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버제스가 이걸 따라했어요.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나옵니다. 자, 얘가 제일 먼저 우리가 이론이 만들어지죠. 버제스의 동심원. 1925년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 시카고시의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태학적, 자 우리가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도시 생태학적 관점. 그래서 도시는 생명이 없는 사물을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현상을 분석한 거죠. 그래서 도시성장 구조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도시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성장하는 모습이 생태학적이라는 관점이라는 거죠. 친입 경쟁 천의의 논리를 둬요. 그래서 어느 곳에 또 어느 계층이 침입했다. 그다음에 옮길 천자, 옮겨간다. 경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친입 경쟁 천의의 과정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편법이라는 건 나중에 제가 사용할 거고요. 이론부터 가세요. 자, 그렇다면은 버제스는 1925년 5개의 동심원 지대로 동심원 모델은 튀넨의 이론을 도시 성장에 응용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 생태학적 관점으로 친입 경쟁 천의 과정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5개의 지대로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 점이, 근로자, 중상층, 통근자 지대입니다. 자, 그러면 5개에 대한 원의 동심원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어떻습니까? 안쪽은 중심 업무지고요. CBD라고 하거든요. 자, 뭐냐? 우리가 서울로 친다면 명동입니다. 명동은 백화점만 아니라 시청도 있고 업무시설이 다 모여 있죠. 그러면 튀넨 이론에 따랐기 때문에 안쪽은 지대가 높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인구 밀도도 높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점이나 천이라고 하죠.
이 천이는 옮길 천자입니다. 전이 한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이게 점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들어보시면요. 안쪽은 땅값이 비싸니까 공장이 튀어나갑니다. 공장을 경공업지대라 그래요. 그래서 요 내측은 경공업지대가 있고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아직은 주택지로 못 옮기고 판자촌을 이루어서 빈민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안 좋아져요. 자, 그래서 이 점이라는 것은요, 여기는 어떤 지역이 딱 고착되는 게 아니라 경공업과 이 주거 환경이 혼재된 거를 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환경이 안 좋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저소득층들이 소득이 좀 높아진다. 그러면 주택지로 옮깁니다. 저소득에 대한 주택지대죠.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 주택이 나오지만 거의 시험 문제는 저소득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잘 사는 동네는요, 여기를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튀어나가요. 중상층 이상, 그래서 고소득의 주택지대가 되고, 자, 통근자 지대까지 간다는 거죠. 자, 안쪽은 지대가 높으니까 위성도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돼서 위성도시에 대한 통근자 지대가 발생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암기 기법인데요. 자, 중심 업무직의 중, 점이 천이를 전이라고도 하고요. 근로자를 저소득, 그 다음에 중상층을 고소득, 통근자 지대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해 보세요. 중전은 주상이 와이프입니다. 학교론을 배우는데 사람 학자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저 고통스러워요. 개론이 버거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갈게요. 구중구씨. 점이지대는 어디 옆에 있어요?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 사이에 있고요. 자, 동심원에 의해서 자, 안쪽으로 갈수록 지대 접근성 인구 밀도는 높다는 건 아시겠죠? 근데 안쪽으로일수록 점이지대가 환경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범죄나 빈곤, 질병, 도시 문제가 많아지겠죠. 근데 여기서는 멀어질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범죄, 빈곤, 질병이 오히려 적어진다고 하셔야 되죠. 근데 얘는 가장 중요한 건 교통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교통 발달 고려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튜넬학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심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똑같다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서 강의를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외곽으로 나가려면 자동차를 갖고 나가셔서 각 방향으로 교통이 다 틀려요. 그죠? 그래서 교통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게 단점이 되고요. 그래서 나온 학자가 호이트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호이트는 선형 이론을 주장해요. 자, 그래서 자, 편법은 나중에 쓴다 그랬습니다. 이론부터 가세요. 편법은 가볍게만 제가 칠게요. 자, 그러면 호이트가 선형 이론을 주장합니다. 1939년 정도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저 발전된 거죠. 교통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했던 거를 보충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비판한 건 아니에요. 보완한 거죠. 그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CBD는 무조건 중심 업무지가 안쪽에 있죠. 그 상태에서 자, 이 선자가 부채 선자입니다. 부채꼴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도시가 뻗어나가는 것이 이 부채를 핀 모양이다. 그래서 부채 선자를 써서 교통축에 따라서 우리가 이 부채꼴이 교통망이다. 교통망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거죠. 교통축.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선형 찍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들어볼게요. 거기서 5번 지구가 있습니다. 자, 5번 지구는 자, 여기가 교통망이 형성이 돼요. 교통망이. 그러다 보니까 교통축에 가까이 입지합니다. 얘가 고소득이 차지한다는 거죠. 그럼 고소득은 저소득 반대에 있다는 거예요. 저소득층들은 교통이 좀 안 좋죠. 자, 그럼 우리가 잘 사는가 못 사는 사람의 주거 분리라고 하죠. 경계 지역에 의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나눠지면서 소득 계층에 따라서 교통에 따라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 지대가 높게 형성한다는 게 위치가 좋으니까
이 지대 지분이 높은 사람들이 차지하더라. 그래서 소득과도 관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건 약간 야매를 좀 쓰겠습니다. 이 선자 나오면 부채꼴이에요. 부채 들고 호잇호잇. 그래서 이 부채 선형 이렇게 호이트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간다. 자, 호이트는 1939년 미국의 142개 도시를 관찰하면서 세 번째 교통망 부채꼴, 교통축이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선형입니다. 자, 내용으로 가시면 굵은글씨 위주로 가는데요. 주택 가격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자, 소득과도 관련되는 거죠. 이 고소득층들이 고용기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적시 양호한 지역에 주거를 입지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 3번에 가시면 도시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은 이 교통의 발달, 소득 증가와도 관련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다핵심입니다. 자, 이것만 하면 끝나는데요. 다핵심이론은 가장 발달된 거죠. 1945년에 주장합니다. 그래서 두 학자요, 해리스와 울만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핵심이론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핵이 아니라 도심은 하나의 핵이 아니라 여러 핵으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도심만 아니라 신도시가 만들어서 부도심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전의 이론들은요, 다 핵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럼 중심 핵이 하나는 것은 도심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애들은요, 단핵을 주장했다. 근데 얘는 다핵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 옛날 애들은 소도시를 얘기하고요, 얘는 대도시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옛날 애들은 오래된 도시를 얘기하는데요, 얘는 신도시를 얘기한다. 자, 그럼 표법 하나만 쓸게요. 자, 해수와 울만 나오면 두 명이 얘기했으니까 다 얘기해요. 근데 얘네들은 두 명이 아니라 딱 한 명씩만 주장했거든요. 버제스 하나, 호이트 하나. 그러면 한 명씩만 주장하면 단핵이다.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가장 핵심 포인트를 먼저 보여드리죠. 자, 동일업종입니다. 동일업종은 상호 편익을 주는 소매업종들은 뭉쳐야지만 유리해요. 근데 이종활동, 서로 다른 활동은 분산해야 되지만 유리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택과 공장은 서로 충돌이 주니까 분산 입지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세요. 동종은요, 같은 업종끼리는 모여 있어야 돼요. 유사활동입니다. 유사업종. 자, 모인다는 게 집을 쓰죠. 집, 모인다. 집중이나 집적이 맞고요. 근데 이종이라는 것은 다른 업종이에요. 그럼 다른 업종은 공장이나 주택은 서로 충돌이 되니까 분산하는 게 맞죠. 근데 이 분산을 어떻게 나왔었냐면 입지적 비양립이라고 나왔습니다. 양립은 같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입지적 비양립성이다.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다핵심 갑니다. 자, 그래서 뭐 그림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그림을 볼게요. 밑에 1번이 12D가 서로 친다면 시청 쪽이에요. 자, 거기 백화점이 있죠. 근데 우리가 새로 5번에 대한 강남 지역이 생겨요. 그러면 7번에 대한 교외 주택지구에 우리가 또 하나의 핵심이 도심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핵이 여러 개다. 자, 그러면 다핵의 발생 요인 들어갑니다. 자, 유사한 도시 활동은 집적으로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집중하죠. 아까 말씀드렸고요. 서로 다른 도시 활동 중에서 지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업종이다. 그럼 서로 분리시켜야 돼요. 입지적 비양립. 자, 도시 활동 중에서 교통이나 입지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한 기능들이 있다. 그럼 특정 장소에 대한 업종별 지불 능력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겠죠. 토지 용상, 토지 구조는 다액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넘길게요. 자, 입지론으로 갈게요. 이제 좀 아이러니한 게, 자, 도시 내부 구조는 가성비가 좋아요. 왜냐? 세 학자만 암기하시면 된단 말이야. 근데 지대로는 엄청나게 학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파트별로 봤을 때 얘가 가장 가성비가 좋다. 왜? 입지 파트요. 입지 파트도 이론에 대한 게 지금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문제나 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입지가. 그렇다면 핵심적인 포인트를 제가 찾아드릴게요. 근데 그 찾아드리는 거를 그냥 이것만 보세요라고 아니라 입지가 상업 입지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말씀드리죠.
그래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상업 입지입니다. 서비스업.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입지로는 그렇게 출제 빈도는 높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박사학위를 일지 파트를 썼는데요. 자, 입지로는 왜 이론이 중요하지 않냐? 자, 이게 19세기와 20세기 이론입니다. 그러면 19세기와 20세기인데 지금 21세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부합하진 않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 입지라는 것은 산업 입지와 주거 입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산업이 보통 서양이 발달됐잖아요. 자, 주거 입지는 동양입니다. 풍수지리나 명당 자리 찾는 거 검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자, 최근의 경향은 주거 입지를 안 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1회 때서부터 몇 회까지는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 말고 산업 입지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럼 산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나눕니다. 근데 지금 3차로 이제 우리가 가고 있고 4차 산업으로 또 넘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1차였던 농업은 전 시간에 배웠어요. 튜닝이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략을 할 겁니다. 2차로 갑니다. 공업 입지예요. 자, 공업 입지로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매년 되는 파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10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얘는 베버하고 레시라는 애가 있어요. 베버하고 레시. 자, 최근의 경향에 레시는 한 번도 안 나왔다가 우리가 재작년에 한 번 떴거든요. 이 두 학자가 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 상업 입지죠. 자, 딱 맞추려고 그런 건 아닌데 1차니까 1명 나오고 2차니까 2명이죠. 상업 입지는 딱 3명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크리스탈러, 그 다음에 레일리, 그 다음에 허프라는 학자의 인원이 가장 잘 뜹니다. 이렇게 해서 본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쓸데없어요. 안 나옵니다. 거의 시험 문제 안 물어봐요. 그러면 튜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 공업 입지로로 갈게요. 자, 공업 입지로도 핵심 것만 잡으세요. 어떤 걸 잡냐면 자, 다른 것들은 혹시라도 제가 문제집에 좀 다루게 되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147페이지 베버서부터 보세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과 그 다음 넘기시면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레시는 한 번도 안 나왔다가 딱 한 번 떴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를 잡아드릴게요. 자, 그럼 가겠습니다. 공업 입지로는 2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2차 우리가 공업 입지론의 아웃라인을 잡죠. 자, 공업 입지로는 공장이 입지를 해요. 그럼 어디에다 입지하는 게 좋겠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이윤이 생기잖아요. 그럼 공장에 대한 공업 입지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그럼 먼저 나온 게 베버입니다. 베버는 비용이 맞췄어요. 비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합니다. 자, 1차가 튜닝이기 때문에 수송비가 중요하다는 걸 2차도 연결돼요. 그래서 가장 강조되는 게 수송비예요.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최소 비용이라는 건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이 비용이라는 논이 생략되는데 그럼 수송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무게가 많이 나가면 안 되죠. 무게랑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무게 곱하기 거리가 최소화해야 된다. 근데 수송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비예요. 인건비죠. 자, 노동비입니다. 노동비용 최소화해야 됩니다. 자, 인건비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순서로 가요. 그 다음 이제 공장들이 모여 있을수록 자, 우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죠. 집적 이익입니다. 집적 이익. 그래서 집적력이라고도 하고 집적 이익이라고도 해요. 그럼 이익은 최대가 되잖아요. 이게 최소가 되면 안 되죠. 요것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들어갑니다. 핵심만 잡을게요. 자, 147페이지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자, 맨 밑에 베버는 수송비, 노동비, 집적 이익을 3인자로 봤다.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했다. 그러면 자, 최소 비용에 대한 내용이 수송비가 최소고 최소 노동비, 집적 이익 순으로 가자. 근데 집적 이익은 큰 쪽으로 가자라는 거고요. 그다음 밑에 무슨 뭐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등비용선이라는 건 이렇게 나가면서 10원, 20원씩 이렇게 늘어나는 그 수송비에 대한 비용 곡선이에요. 나중에 이제 제가 기출 문제를 설명하고요. 자, 그러면 레시라는 학자는 어떻게 얘기할까? 레시는 수익을 극대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많아야지만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최대 수요 이론을 주장합니다. 그럼 수요가 많으려면 시장이 확대돼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확대 가능성을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이윤이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강조합니다. 극대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한 학자는 아까 요거는 최소 비용을 주장한 학자는 베버예요. 베버가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레시는 그렇지 않아요. 수요를 보자는 거죠. 레시도 맞고 레시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볼게요. 편법은 이따 쓰겠습니다. 자,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 베버가 비용을 최소화시킨다면 최대 이윤 지점을 찾고자 한다면 레시는 수요가 최대인 지점을 찾자. 그래서 수요가 극대화되려면 시장에 대한 확대 가능성으로서 중심지에 입지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그림은 그냥 중심지로서 수요량이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만 딱 체크하시면 되는데, 자, 레시라는 학자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시는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들어보세요. 편법입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술을 쓰죠. 비용을 주장한 학자는 베버고요. 수요를 주장한 학자는 레시예요. 그럼 베버가 나왔잖아요. 요 바보 같은 놈아. 야,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시적인 수요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비용 나오면 베버, 수요 나오면 레시예요. 그러면 비용에 비읍 들어가고 베버에 비읍 들어가잖아요. 수요에 시오 들어가고 레시에 시오 들어가니까 이렇게 잡으시는 거죠. 근데 레시는 자, 한 번 떴으니까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149페이지 가시면 공장 부지의 입지 요인이 최소 수송비에 대한 것이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그러면 이제 최소 수송비를 지정하자는 게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형인 게 있어요. 아, 이게 중요합니다. 배포쳐 놓으세요. 그래서 150페이지로 가시면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형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출제되는 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가서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번 주에 하는 걸로 하고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1강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번 강의 때 3강의에 배웠던 내용을 우리가 본다면 자, 3강의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는 스타트를 파레토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이라는 비교 꼭 우리가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게 이 도시지대 이론이잖아요. 내부구조 이론, 도시 내부구조 이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심원, 버제스, 호이트의 선형, 해리스 룰만은 2명이니까 다 핵심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실 입지 파트는 튀넨은 1차 산업이에요. 튀넨의 농업입지론이 앞쪽에서 지대론에서 위치대설에서 공부했어요. 연결시키시고요. 자, 지금 2차 산업에 대한 거는 잘 출제가 안 됩니다. 공업은. 그래서 베버는 비용, 레시는 수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나갈 부분을 미리 우리가 예습을 해본다면요. 자, 다음 주에 나갈 내용은 이래요. 자, 입지 파트인데요. 자, 일단은 제가 이 공장에 대해서 이 공장 부지의 입지 요인에 최소 수송비가 들어가는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형을 첫 번째 강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수송비가 중요하지 않고 노동비가 중요하다. 이게 이렇게 가요. 다음 주 배우실 거는 자, 최소 수송비가 들어가는 입장으로 가자. 그래서 원료 지향형과 시장 지향형. 그래서 원료 산지로 간다면 원료 무게를 좀 줄이는 거고요. 자, 시장 가면 제품 수송비가 중요할 때는 시장으로 가자는 거죠. 그다음에 노동 지향형은 뭐냐면 노동 집약적.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저임금 지역에 조금 우리가 공장을 입지하는 게 이 노동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직접 이익은 공장끼리 모이시면서 좀 어때요? 이윤을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예고편은 죄송합니다. 그 최소 수송비에 대해서 원료의 구분이 보편 원료는 뭐고 편제 원료는 뭐냐? 그 다음에 원료 지수는 뭐고 입지 중량은 뭐냐? 근데 그것이 다 공업 입지 형태의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의 수송비 지향형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 지향형, 그 다음에 집적 지향형, 중간 지향형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중요한 거는 이 3차 산업입니다. 특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그 다음에 레일리, 허프, 컨버스까지에 대한 중용 모형까지 연결시켜서 이론을 가지고 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상업입지론에서는요,
이론이 잘 나오지만 계산 문제도 잘 나와요. 그래서 레일리, 허프, 컨버스에 대한 계산 문제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